집세를 내야 하는 날이 지난 토요일, 아마도 1월 12일 아니면 13일이었을 것이다. 제르베즈는 이제 날짜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뱃속에 따뜻한 것을 넣어본 지 이미 몇백 년은 지난 것 같았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아, 일주일이 진정 지옥같이 끔찍했다. 이미 깡그리 긁었었다. 화요일에 4리브짜리 빵 2개를 사서 목요일까지 버텼고 어제 말라빠진 빵 껍질을 구했다. 그 이후 36시간 동안 빵 부스러기 하나 구경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쫄쫄 굶은 것이다. 지독한 날씨, 음산한 추위, 한가득 눈을 머금고 프라이팬 바닥처럼 지저분한 하늘이 짓누르는 것 같았다. 추위와 굶주림이 창자 속으로 스며들면 제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속이 달래지지 않는 법이다. 저녁 때 쿠퍼가 돈을 가져올 거야. 요새 일을 한다고 했잖아. 정말일 거야. 제르베즈는 지금껏 수없이 속아왔으면서도 다시 또 그 돈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제 동네에서는 아무도 제르베즈에게 빨랫감을 주지 않았다. 그동안 워낙 말썽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노부인의 집에서 살림을 거들기도 했는데 역시 술을 훔쳐 마셨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그 어디도 제르베즈를 원하는 곳이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신용을 잃은 것이다. 사실 그게 더 편했다. 이미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쿠퍼가 돈만 가져오면 따뜻한 걸 먹을 수 있을 거야. 아직 점심때도 안 됐으니 그때까지 집 매트 위에 누워있어야지. 그러면 좀 덜 춥고 배도 덜 고플 때니까. 그녀가 집 매트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방구석에 집더미를 쌓아둔 것에 불과했다. 침구는 이미 하나씩 고물상에 다 넘겨버렸다. 돈이 떨어지자 제일 처음 침대의 매트를 뜯어내 솜털을 꺼내서는 앞치마에 싸서 벨롬 거리로 가져가 리브르당 10수에 팔았다. 매트가 다 비고 난 후에는 어느 날 아침 매트를 싸는 천마저 30수에 팔았고 그 돈으로 커피를 샀다. 그 다음 베개들을 팔았고 긴 베개도 팔았다. 나무로 만든 침대 틀만 빼고 다 팔아버렸다. 그것만은 보슈 부부의 눈 때문에 내갈 수가 없었다. 집주인이 담보로 잡고 있는 물건이 날아가는 것을 본다면 보슈 부부는 건물 전체가 떠들썩하게 난리를 칠 것이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어느 날 밤 보슈 부부가 정신없이 먹고 있는 틈을 타서 드디어 일을 해냈다. 쿠퍼와 함께 침대를 몸체, 등판, 바닥 틀로 분해해서 내간 것이다. 그렇게 12프랑을 구해서 사흘 동안 신나게 먹었다. 집 매트만 있으면 되지 뭐. 집 매트를 싼 천 역시 매트 싸는 천의 뒤를 따랐다. 그 돈으로 24시간이나 굶은 뱃속에 질리도록 빵을 넣을 수 있었다. 이 매트는 빗자루로 털어서 뒤집으면 돼. 다른 것보다 별로 더럽지도 않아. 옷을 입은 채로 집더미 위에 누운 제르베즈는 누더기 같은 속 바지 밑으로 발을 끌어당기면서 몸을 웅크렸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실뭉치처럼 몸을 웅크린 채 눈을 크게 뜨고 심란한 마음으로 생각들을 되씹었다. 아, 말도 안 돼. 어떡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녀는 이미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위장 속에 납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고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초라한 방구석을 다 훑어봐도 즐거운 것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 이건 차라리 계집이잖아. 저 밖에 옷까지 입고 돌아다니는 늘씬한 암캐들도 이것보단 좋은 데 살걸? 제르베즈의 창백한 눈초리는 아무 장식 없이 휑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전에 이미 전부 다 전당포로 넘어갔다. 서랍장과 탁자 그리고 의자 하나가 남았다. 서랍장의 대리석 상판과 서랍들 역시 침대 틀과 같은 운명을 거쳐 사라졌다. 설사 불이 났다 해도 이처럼 깨끗이 쓸어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작은 장식품들 12프랑짜리 회중시계부터 가족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까지 전부 다 사라졌다. 냄비, 다리미, 그리고 빗까지 고물상에 들고 갔더니 친절한 여주인이 각기 5수, 3수, 2수를 쳐주었다. 그 돈으로 빵 한 조각을 사서 올라올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심지 자르는 가위뿐이었다. 너무 낡은 데다가 망가져서 일수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먼지, 쓰레기, 때 이런 것도 돈 주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제르베즈는 당장이라도 가게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방은 그만큼 더러웠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구석에 거무줄 뿐이었다. 베인 상처에 거미줄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는 사람은 없었다. 제르베즈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집더미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이제 뭐든 더 팔아보겠다는 희망은 포기한 터였다. 차라리 창문 밖 당장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뼛속까지 얼어붙게 하는 음산한 햇빛을 보고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온갖 생각을 다 해보고 머리를 짜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잠이나 좀 제대로 잡았으면 하지만 이 누추한 방을 어찌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제 집주인 마르스코 씨가 와서는 2번 밀린 집세를 일주일 이내에 갚지 못하면 쫓아내겠다고 했다. 좋아, 쫓아내라지. 길바닥이 여기보단 낫겠네 뭐. 그 너절한 놈이 외투를 입고 털장갑을 끼고 나타나는 꼴이라니. 누가 돈을 숨겨놓고 안 주기라도 한대? 더러워 죽겠네. 내가 목구멍에 풀칠도 못할 줄 알지? 두고 봐.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울 테니까. 정말이다. 그 배불뚝이는 정말 나쁜 놈이다. 제르베즈는 그 인간이 싫었다. 정말 싫었다.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한테 달려들어 두들겨 패는 쿠퍼도 마찬가지였다. 제르베즈는 쿠퍼와 집주인이 싫었다. 이제 그녀는 싫은 사람이 많았다. 모든 사람이 싫었다. 세상도 삶도 다 귀찮아진 것이다. 제르베즈는 동네 북처럼 맞았다. 쿠퍼가 자기 몽둥이를 당나귀 부채라고 부르며 마누라에게 부채질을 해대는 광경은 정말 볼만했다. 제르베즈는 된통 땀을 흘려야 했다. 아예 땀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쿠퍼를 물어뜯고 할퀴어댔다. 그렇게 부부는 텅 빈 방에서 마구잡이로 주먹 다짐을 했다. 서로 때리고 맞는 동안 배고픔도 잊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이 다 그랬듯이 제르베즈는 쿠퍼와 치고받는 것에도 무감각해졌다. 쿠퍼가 몇 주일이고 일을 하지 않아도 몇 달 동안 마셔대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해와서 이유 없이 때려도 이제 다 익숙해졌다. 어차피 그녀는 남편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그래, 그따위 돼지 같은 인간이 돼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랑. 로리의 부부, 보슈 부부, 뿌아성 부부, 날 우습게 아는 동네 사람들 모두 나가 돼지라고 해. 파리 전부가 마찬가지였다. 제르베즈는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온 파리를 쓸어 묻어버렸다. 그렇게 다 내던지고 나면 기쁘기도 했고 원한이 좀 풀리는 것도 같았다. 인간이 무슨 일에든 익숙해진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먹지 않고 지내는 것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만은 제르베즈를 힘들게 했다. 인간 말종이 되어 시궁창에 떨어진 것도, 자기가 지나갈 때 옆 사람들이 더럽다며 옷을 터는 것도 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무리 험한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속이 줄이면 늘 창자가 뒤틀렸다. 세상에,
변변찮은 요리 하나 구경해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까마득했다. 그녀는 거리로 내려가 닥치는 대로 먹었다. 푸죽한 접시에 오래 담겨 있어 시커멓게 된 찌꺼기 고기를 1리부에 사수 주고 얻어오는 날이면 그나마 운이 좋았다. 거기다 감자를 넣고 냄비 바닥을 저어가며 익혀 먹었다. 또 소 염통을 소스로 볶은 것 정도면 입맛을 다실 만한 음식이었다. 포도주를 구한 날은 빵을 사서 담가서 먹었다. 돼지 간을 다진 것 2수어치에 감자를 잔뜩 넣고 마른 강낭콩을 즙이 나오도록 익힌 건 역시 자주 먹기 힘든 성찬이었다. 허름한 싸구려 식당에서 구운 고기 상한곡과 생선 가시가 섞인 음식 찌꺼기를 일수의 한 무더기 주는 것에도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심지어 친절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빵 껍질을 구걸하기까지 해서 이웃집 화덕에 되도록 오랫동안 올려놓아 빵 수프를 만들었다. 배가 줄인 날 아침에는 쓰레기꾼이 지나가기 전 개들과 함께 가게 쓰레기통들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부자들이 먹던 음식을 건지는 날도 있었다. 멜론 문드러진 것이나 상한 고등어, 갈비 같은 것 말이다. 갈비는 구더기가 붙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뼈를 잘 살펴야 했다. 그렇다. 정말 그 지경이었다. 우아한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사흘만 굶고 나면 과연 빈 배를 끌어안고 태어날 수 있을까? 아마도 마찬가지로 엉금엉금 기어서 더러운 것을 헤치고 다닐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빈 창자를 움켜쥐고 배고픔을 호소한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뭐라도 먹고 싶어서 이를 덜덜거리며 더러운 음식을 구겨 넣는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황금빛 파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르베즈도 기름진 거위고기를 포식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다. 어느 날 쿠퍼가 아내 몰래 빵 교환권 2장을 팔아치워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제르베즈는 남편이 그 빵 조각을 훔쳤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며 삽을 휘둘러 남편을 죽일 뻔했다. 제르베즈는 뿌연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통스러운 잠에 빠졌다. 그리고 눈을 가득 머금은 하늘이 덮치는 꿈을 꾸었다. 그만큼 지독한 한기가 몸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전율하며 벌떡 일어섰다. 세상에, 이렇게 죽는 걸까? 어리벙벙한 상태로 몸을 떨면서 살펴보니 아직 대낮이었다. 왜 이렇게 밤이 안 오는 걸까? 뱃속이 비어 있으면 원래 시간이 잘 가지 않는 법이다. 위잠도 잠에서 깨어나 그녀를 괴롭혔다.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허벅지 사이에 찔러 녹이면서 제르베즈는 쿠퍼가 돈을 가져오면 저녁에 무얼 먹을지를 궁리했다. 빵 하나, 포도주 한 병, 리용식의 소 위장 요리 2인분이면 될 것이다. 그때 바주주 영감의 비둘기 시계가 3시를 쳤다. 겨우 3시였다. 왈칵 눈물이 났다. 도저히 7시까지 기다릴 힘이 없었다. 심한 아픔을 달래려는 어린이처럼 살살 몸을 흔들면서 빈 위장이 느껴지지 않도록 몸을 반으로 꺾다시피 해서 열심히 눌렀다. 애를 낳는 것보다 더 힘이 들었다. 아무리 해도 속이 가라앉지 않자 제르베즈는 일어서서 왔다 갔다 했다. 어린애를 달래 재우듯 빈 속을 달래보려고 30분 동안 텅 빈 방을 이구석 저구석 부딪히며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선을 고정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할 수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 원한다면 발이라도 핥아줄 거야. 그렇게 제르베즈는 로리의 부부에게 십수를 빌리러 갔다. 가난뱅이들이 모여 사는 이 계단에서는 겨울이 되면 10수, 20수씩 꾸고 꾸어주는 게 다반사였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이다. 하지만 다들 로리의 부부에게 돈을 빌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부부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르베즈가 그 집 문을 두드린 것은 실로 대단한 용기였다. 복도에 서 있는 동안 어찌나 겁이 나던지 로리엔의 문을 두드리고 난 제르베즈는 꼭 치과의 배를 누른 사람처럼 온몸에 긴장이 풀렸다. 들어와요. 로리에가 가시돋친 목소리로 외쳤다. 안은 너무나 아늑했다. 불타는 화덕에서 올라오는 하얀 불꽃이 좁은 작업장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고 그 안에가 금철사 다발에 열을 가하고 있었다. 작업대 앞에서 로리에는 더워서 땀을 흘리며 대롱처럼 생긴 용접기로 사슬고리를 붙이고 있었다. 안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다. 불 위에 통배추 스프가 익고 있었던 것이다. 스프에서 올라오는 김 때문에 제르베즈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갑자기 엇질해서 쓰러질 뻔했다. 왔어? 로리의 부인이 앉으라는 말도 없이 퉁명스레 중얼거리며 용건을 물었다. 무슨 일인데? 제르베즈는 말이 없었다. 이번 주는 로리의 부부와 그다지 나쁜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난로가에 편안히 앉아서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는 보슈가 눈에 들어오자 십수 얘기는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다. 저 뻔뻔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 보슈는 입을 벌리고 멍청이처럼 웃었다. 양볼이 어찌나 볼록한지 코가 묻혀버릴 정도였다. 정말 추잡한 인간이다. 웬일이죠? 로리에가 다시 물었다. 쿠퍼를 못 보셨나요? 제르베즈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로리의 부부와 보슈가 킬킬거렸다. 아니 못 봤는데 우린 쿠퍼한테 술을 안 주니까 올 일이 없죠. 제르베즈가 간신히 다시 더듬거렸다. 꼭 집에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돈을 가지고 올 거라고 했어요. 제가 꼭 필요한 게 있어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로리의 부인은 거칠게 화덕불을 붙였고 남편은 손가락 사이로 늘어뜨린 사슬에 코를 파묻었다. 보슈는 여전히 보름달처럼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입을 계속 해벌리고 있어서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싶을 정도였다. 십수가 필요해요. 제르베즈가 웅얼거리듯이 말했다. 침묵이 이어졌다. 십수만 구워주실 수 없을까요? 오늘 저녁에 돌려드릴게요. 로리의 부인이 고개를 돌려 물끄러미 제르베즈를 쳐다보았다. 얌체 같은 것이 번지르란 말로 우리를 속여 먹으려 들다니. 오늘은 십수라고 하지만 내일은 20수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한이 없을걸. 안 돼. 절대 안 돼. 그녀는 해가 서쪽에서 뜨면 모를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말야, 로리의 부인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자,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줄게. 마음이야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마음이야 늘 그렇죠. 옆에서 로리애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걸 어쩝니까? 제르베즈는 매우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가지는 않고 곁눈질로 금을 쳐다보았다. 벽에 걸려있는 금다발, 아내가 금사 제주기에 걸어놓고 힘껏 당기고 있는 금줄, 남편의 마디진 손가락 밑에 쌓여있는 금고리를 쳐다보았다. 저 거무튀튀한 금속 부스러기 하나만 있어도 저녁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고철과 탄가루, 제대로 닦지 않은 기름때 때문에 지저분한 이곳이 제르베즈의 눈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번쩍거리는 황금상 같았다. 그녀는 다시 용기를 내어 간곡하게 말했다. 돌려드릴게요. 꼭 돌려드릴게요. 이 댁에서는 십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제부터 뱃속에 아무것도 넣질 못했다고는 차마 고백할 수 없었다.
제르베즈는 가슴이 북받치며 울컥해졌다. 발의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고 이대로 울며 주저앉게 될까봐 겁이 났다. 제르베즈는 다시 떠듬거렸다. 정말 부탁이에요. 모르시겠지만 그래요. 난 이 꼴이 돼버렸어요. 정말 이 꼴이 돼버렸어요. 로리의 부부는 입술을 앙다물며 실눈을 뜨고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절름발이가 거지가 됐군.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버렸어. 이런 꼴은 못 보지. 이럴 줄 알았으면 문을 단단히 잠가둘걸. 거지가 있으면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잖아. 이런저런 핑계로 들어와서는 돈 되는 것들을 훔쳐갈 테니. 더구나 우리 집은 훔칠 것 투성이니까 어디든 손만 뻗으면 잠깐 한 주먹 한 번 쥐면 30프랑 아니면 40프랑어치는 내갈 수 있지. 로리의 부부는 이미 몇 번이나 제르베즈가 금 앞에서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며 경계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잘 지켜보기로 했다. 제르베즈가 다가오며 나무채에 발을 대자 로리에는 대답 대신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좀 조심하라고. 신발바닥에 또 금부스러기를 묻혀가지고 갈 셈인가? 금이 달라붙으라고 신발바닥에 기름 발라놓은 건 아니겠지? 제르베즈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러느라 선반을 붙잡았고 그러자 이번엔 로리의 부인이 낄끔거리며 제르베즈의 손을 살폈다. 제르베즈는 두 손을 쫙 펴서 보여주었다. 그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는 올라간 여자답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안 집었어요. 보세요. 제르베즈는 통배추 수프에 강한 냄새와 작업장의 포근한 온기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로리의 부부는 붙잡지도 않았다. 잘 가라지. 문을 또 열어주나 봐라.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 어차피 자기들이 잘못해서 족골이 된 걸 뭘. 우리 집에 끌어들이지 않을 거라고. 내외는 그렇게 이기적인 기쁨에 젖어들었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이제 맛있는 스프를 먹을 것이다. 보슈 역시 몸을 내밀면서 볼을 볼록하게 하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다들 이전에 절름발이가 한 짓을 되갚아 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푸른색으로 칠한 가게라든가 잔치 그리고 이것저것 전부 다 제대로 갚아준 것이다. 아주 잘 됐어. 먹는 걸 밝히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지. 먹을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게을러 터지고 방탕하게 사는 여자들은 다 쓸어내야 해. 정말 별꼴이야. 우리한테 십수를 구걸하러 오다니. 로리의 부인이 제르베즈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쏴붙였다. 누가 저 따위한테 관심이 있다고. 십수 빌려줘 봐야 보나마나 술이나 마시러 갈 거면서. 제르베즈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헌 신발을 끌며 복도를 지났다. 그렇게 방문 앞에까지 왔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기가 무서웠다. 차라리 걷고 있으면 덜 춥고 어떻게든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나가다가 계단 밑에 불이 연간 방을 들여다보았다. 여기에도 먹성이 아주 좋을 인간이 하나 있지. 4월 전부터 점심도 저녁도 굶고 있으니까. 하지만 영감은 나가고 없고 방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만 덩그라니 놓여 있었다. 누가 불러줘서 갔나보다 생각하니 부러워졌다. 제르베즈는 이어 비자른의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신음소리가 들렸다. 늘 열쇠가 문에 꽂혀 있기 때문에 제르베즈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니? 제르베즈가 물었다. 방은 아주 깨끗했다. 랄리가 오늘 아침에도 비지를 하고 정돈해 놓은 게 분명했다. 아무리 가난히 몰아쳐도 헌 옷가지를 들춰내고 더러운 먼지를 흐트러뜨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랄리가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닦고 정돈했기 때문이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제대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앙리에또와 쥐일 두 아이는 낡은 그림을 찾아내서는 가위로 오리면서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랄리는 좁다란 접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맙소사, 이 애가 눕다니 제대로 병이 난 게 분명했다. 어떻게 된 거니? 제르베즈가 근심스럽게 물었다. 랄리는 신음을 그쳤다. 조용히 눈을 뜨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웃어 보이려고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랄리는 아주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힘들게 말을 이었다. 요즘에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계집의 얼굴에는 대리석 무늬 같은 푸르스름한 반점과 함께 끔찍한 고통의 흔적이 드러났다. 제르베즈는 자신의 지독한 고통도 잊은 채 랄리의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한 달 전부터 이 아이가 몸을 반으로 꺾다시피 하면서 벽을 붙잡고 걷는 것을,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기침 소리를 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랄리는 기침도 제대로 못했다. 그저 딸꾹질을 했다. 입에서 피가 흘렀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기운이 없어요. 랄리가 중얼거렸다.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다. 간신히 몸을 움직여서 정리했어요. 이 정도면 깨끗하죠? 유리창도 닫고 싶었는데 다리 힘이 없었어요. 정말 바보 같죠? 어쨌든 다 끝냈으니까 쉬는 거예요. 랄리는 하던 얘기를 멈추고 부탁을 했다. 혹시 우리 애들이 가위에 베지 않는지 봐주세요.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랄리는 몸을 떨면서 말을 멈췄다. 비자르 영감이 거칠게 문을 밀치며 들어왔다. 오늘 또 한 잔 들이켜고 독주의 힘으로 난폭해진 눈을 번득이고 있었다. 랄리가 누워있는 것을 보더니 그는 넓적 다리를 두드리면서 커다란 채찍을 꺼내들고 빈정거렸다. 이런 제 얘기를 아주 잘하는 짓이다. 웃기는구나. 대나프도 암소가 집더미 위에 나자빠져 있다니. 이런 게을러 빠진 년. 아주 눈에 뵈는 사람이 없나 보지. 자, 당장 일어나지 못해? 안 돼요, 아빠. 제발요, 때리지 마세요. 나중에 슬퍼할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펄떡 일어서란 말이다. 비자르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옆구리를 제대로 간지려주마.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이 뻔뻔스러운 년. 그러자 랄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전 이제 죽을 거예요. 제르베즈가 달려들어 채찍을 빼앗았다. 비자르는 침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저 년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아직 어린 년이 왜 죽는다는 거야? 병이 난 것도 아닌데 괜히 저러면 뭐라도 얻을 줄 알고 잔꾀를 부리는군. 어디 내가 한번 보자. 거짓말 얘기만 해봐.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랄리가 다시 말했다. 그동안 될 수 있으면 아빠를 힘들게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제발 지금은 그냥 놔둬두세요. 그냥 잘 가라고 인사해 주세요, 아빠. 비자르는 혹시 지금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코를 비틀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은 정말로 여느 때와 달랐다. 진지한 어른의 얼굴이었다. 방 안에 불고 있는 죽음의 숨결이 그의 취기를 벗겨냈다. 비자르는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고 아이들도 말끔한 얼굴로 웃으며 놀고 있었다. 그는 후들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 어린 엄마, 어린 엄마.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번도 이렇게 다정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랄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따뜻했다. 딸은 아버지를 위로했다. 무엇보다도 동생들을 다 키우지 못하고 죽는 게 슬퍼요.
아빠, 쟤들을 보살펴 주실 거죠? 랄리는 가냘픈 목소리로 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다 얘기했다. 다시 술 기운이 올라온 비자르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눈을 휘둥그레 두고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 날뛰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온 살갗이 후끈거리는 바람에 울 수도 없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랄리가 얘기를 계속했다. 빵집에 4프랑 7수 외상값이 있어요. 꼭 가져다 주세요. 네. 고드름 부인이 우리 다리미를 가져갔으니까 돌려받으시고요. 오늘 저녁에 먹을 수프를 준비 못했어요. 하지만 빵이 남아있어요. 감자를 데우세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 가련한 계집애는 모두를 보살피는 어린 엄마였다.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대신할 수는 없으리라. 랄리는 이 나이에 진짜 엄마처럼 철이 들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렇게 큰 모성애를 감싸두기에는 가슴이 너무 약하고 비좁았던 것이다. 결국 이 보물을 잃게 된 것은 짐승처럼 광폭한 그 아버지 때문이다. 발길질로 어미를 죽이고 지금 또다시 딸을 죽게 하다니. 두 착한 천사는 땅속에 잠들겠지만 이 사내는 이제 개처럼 길가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 제르베즈는 흐느낌을 꾹 참고 있었다. 랄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손을 내밀었다. 흘러내린 누더기 같은 시트를 다시 걸쳐주고 침대를 정돈해 주려고 했다. 그때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말라 빠진 몸뚱이가 나타났다. 아, 하나님,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돌덩이라도 울지 않을 수 없으리라. 랄리는 진정 헐벗은 상태였다. 개미술이 다 낡아버려서 흡사 어깨에 속치마 끈이 걸려있는 듯했다. 그랬다. 아이는 알몸뚱이나 마찬가지였다. 순교자처럼 피투성이에 처참한 알몸뚱이였다. 살이 하나도 없고 뼈가 가죽을 뚫고 나올 것 같았다. 옆구리에는 보라색 띠처럼 생긴 흔적들이 넓적 다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채찍질을 당한 자국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또 성냥개비처럼 가는 팔을 바이스에 집어넣어 죄기라도 했는지 부르스름한 상처가 왼팔을 휘감고 있었다. 오른쪽 팔에도 제대로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아침마다 집안일을 하느라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상처가 계속 벌어진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시커먼 상처였다. 세상에, 아이를 이렇게 죽이다니. 어떻게 이 병아리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른의 저 짐승스러운 육중한 발로 깔아뭉갤 수가 있단 말인가. 십자가를 짊어진 연약한 아이를 괴롭히다니 이렇게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교회에서 기리는 성녀들도 채찍질을 당했다지만 그 벗은 몸이 이 아이처럼 순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르베즈는 다시 몸을 웅크렸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련한 랄리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야말로 넋이 나간 듯 시트를 올릴 생각도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기도할 말을 찾았다. 쿠퍼 부인, 제발요. 랄리가 중얼거렸다. 아이는 짧은 팔을 뻗어 시트를 끌어당기려고 했다. 부끄러움이 많은 데다가 아버지가 앞에 있으니 창피했던 것이다. 비자르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이 시체를 쳐다보면서 여전히 멍청한 얼굴로 뭔가에 가로막혀 짜증이 난 짐승처럼 굼뜨게 움직이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 랄리에게 시트를 덮어준 다음 제르베즈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죽어가는 아이는 점점 힘이 빠지면서 이제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빛뿐이었다. 원래 그 눈빛,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꿈을 꾸는 듯한 계집아이의 검은 눈빛 말이다. 랄리는
옆에서 그림을 오리면서 놀고 있는 두 동생들을 그런 눈으로 쳐다보았다. 방에는 어둠이 깃들었고 빗자루는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술이 깼다. 싫어. 이건 정말 싫어. 인생이란 게 왜 이렇게 끔찍한 거야? 아,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제르베즈는 방을 뛰쳐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정신이 나가서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이 더러움이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합승마차 바퀴 아래 뛰어들어 죽어버리고 싶었다. 제르베즈는 지독한 운명을 저주하면서 쿠포가 일하러 나간다고 말한 작업장의 문 앞에까지 한달음에 왔다. 자기도 모르게 이리로 온 것이다. 위장이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그녀가 이미 달달 외우고 있는 90절이나 길게 이어지는 굶주름의 애가였다. 여기 있다가 쿠포가 나오는 걸 붙잡아야겠다.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먹을 걸 사야지. 이제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된다. 어제부터 손가락만 빨았는데 겨우 1시간 정도야. 못 참겠는가. 그곳은 샤르트르 거리의 모퉁이로 이어지는 샤르보니에르 거리였다. 교차로라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짜증스러운 곳이었다. 휘로먹을 길거리를 아무리 걸어다녀도 몸이 녹질 않았다. 이럴 때 털옷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은 여전히 납덩이색으로 찌푸리고 있고 잔뜩 눈을 머금은 하늘 때문에 동네 전체가 얼음 모자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아직은 잠잠하지만 무거운 침묵에 젖은 하늘은 파리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갈아입혀줄 옷을 손백의 새 무도의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고개를 들어 제발 그 모슬린 드레스를 지금 당장 내려보내지는 말아달라고 빌었다. 그녀는 시린 발을 구르며 건너편에 있는 식품점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괜히 미리부터 허기지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사거리에는 시간을 보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들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사르레에는 이 지독한 추위에 어슬렁거릴 사람은 없지 않은가. 그러다가 제르베즈는 4~5명의 여자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함석 작업장 문간을 살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네들 역시 불행한 여자들이었다. 남편의 급녀가 술집에서 날아가 버릴까봐 지키고 서 있는 것이다. 헌병 같은 얼굴에 키가 크고 비쩍 마른 여자 하나는 남편이 보이기만 하면 바로 달려들 기세로 벽에 붙어 서 있었다. 길 건너편에는 키가 작고 까무잡잡한 여자 하나가 서성거렸는데 키가 약하고 순해 보였다. 또 추위에 떨면서 징징거리는 코올리게 둘을 데려와 양쪽에 하나씩 붙들고 서 있는 우둔해 보이는 여자도 있었다. 제르베즈와 여자들은 그렇게 함께 망을 보며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서로 말없이 곁눈질만 했다. 그랬다. 지독해도 즐거운 만남이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서로 인사를 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없다. 모두가 굶주린 상사라는 간판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끔찍하게 추운 1월은 여자들이 종종 고름으로 서로 마주쳐 지나가며 서성거리는 모습 때문에 더 추웠다. 안에서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직공 하나가 모습을 보였고 이어 2번째, 3번째까지 나왔다. 하지만 작업장 앞에서 서성대는 여자들을 보며 고개를 젓는 것을 보면 급료를 손대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는 착실한 사내들이 분명했다. 아까 그 키가 크고 비쩍 마른 여자는 문에도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더니 낯빛이 파리하고 몸집이 작은 남자 하나가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며 기웃거리자 바로 덤벼들었다. 아, 순식간에 끝났다. 여자가 남자의 몸을 뒤져 돈을 낚아챈 것이다. 당했다. 이제 돈이 없으니 술을 마실 수가 없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한 남자는 어린애처럼 굵은 눈물을 흘리며 헌병 같은 부인을 따라갔다. 직공들이 계속 나왔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온 둔한 여자가 문에 바짝 다가가 있었는데
교활하게 생긴 갈색 머리 남자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들어가 남편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그 남편이 건들거리며 밖으로 나올 때는 이미 뒷바퀴 2개를, 그러니까 멋진 5프랑짜리 동전 2개를 양쪽 신발에 하나씩 감춰버린 후였다. 남자는 아이 하나를 안더니 큰 소리로 부인에게 허풍을 늘어놓으며 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개중에는 2주치 급료를 손에 쥐고 빨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싶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스꽝스런 남자들도 있었다. 반대로 2주치 중 사나흘분의 급료를 손에 들고 죽상이 된 불쌍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난 왜 이렇게 게으른 걸까 하며 자책했고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가장 불쌍한 것은 검은 옷을 입고 순해 보이던 그 자그마한 여자였다. 잘생긴 남편이 바로 눈앞에서 도망쳐버린 것이다. 어찌나 거칠게 아내를 뿌리치는지 그녀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결국 비틀거리며 가게들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그야말로 온몸으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줄지어 나오던 행렬이 끝났다. 제르베즈는 길 한복판에 서서 문을 쳐다보았다. 문득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뒤늦게 2명이 더 나왔지만 여전히 쿠포는 보이지 않았다. 제르베즈는 다른 직공들에게 쿠포는 왜 안 나오느냐고 물었다. 쿠포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는 그들은 아마 얼간이 씨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동네 나들이 갔나 보다고 농짓거리를 했다. 제르베즈는 알아차렸다. 남편이 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가보면 되지. 제르베즈는 뒤꿈치가 찌그러진 헌 신발을 끌면서 느릿느릿 샤르보니에르 거리를 내려갔다. 바로 눈앞에서 저녁 식사가 사라져버렸다. 음식이 노란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한순간 오한이 들어 소스라쳤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정말 한 푼도 없고 희망도 없다. 기다리는 것은 밤과 굶주림 뿐이다. 9개 위로 내려앉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밤에 드디어 굶어 죽을 것이다. 제르베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푸아소니에르 거리를 올라갔다. 그런데 쿠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랬다. 그는 푸티트 시베트에서 메보트한테 한 잔 얻어먹는 중이었다. 어릿광대 같은 메보트는 지난 늦여름 진짜로 결혼에 성공했다.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쁜 구석이 남아있는 여자였다. 그랬다. 시문 쪽에 사는 너저분한 여자가 아니라 마르티르 거리에 사는 여자였다. 이 운 좋은 인간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맛있는 걸 먹어가며 손을 주머니에 찔러 놓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볼만했다. 이제는 하도 살이 쪄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친구들 사이에 도는 말로는 메보트의 부인이 아는 사람들한테 언제든 일거리를 얻어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마누라와 별장 그것만 있으면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쿠퍼는 부러운 듯 메보트를 쳐다보며 감탄을 했다. 이 약삭빠른 놈이 손가락에 금반지까지 끼고 있다니. 제르베즈는 푸티트 시베트에서 나오는 쿠퍼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 좀 봐요. 기다렸잖아요. 나 배고파. 나도 돈 좀 줘요. 하지만 쿠퍼는 윽박지르며 단숨에 제르베즈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배고프다고? 그럼 당신 주먹을 하나 먹어. 다른 쪽 주먹은 뒀다가 내일 먹고. 사람들 보는 데서 무슨 꼴이야. 어쩌라고 그래. 일 안 했어. 그래도 빵 장수들은 빵을 굽잖아.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렇게 큰 소리야? 그럼 날더러 도둑질을 하라는 거예요? 제르베즈가 들릴락 말락하게 말했다. 메보트가 2사람을 화해시키려는 듯 턱을 문지르며 말했다. 안 되죠. 그건 금지돼 있어요. 그보단 여자들은 다 방법이. 쿠퍼가 브라보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며 메보트의 말을 끊었다. 그래, 여자들은 다 알아서 방법을 찾지. 하지만 내 여자는 원래 고음을 마차였거든. 쓰레기 더미지.
우리가 집덤에 쭈그리고 앉아 죽게 되면 그건 다 저 여자 탓이야. 그러더니 쿠퍼는 다시 메보트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이 친구 아주 멋진걸. 꼭 돈 많은 지주나으리 같군. 말수각이 차려입고 신발도 좀 멋진데 놀라워. 정말 근사하잖아. 마누라가 정말 능력 있나 봐. 두 남자는 외곽 대로 쪽으로 내려갔다. 제르버드도 따라갔다. 잠시 말이 없던 그녀는 다시 쿠퍼에게 말했다. 나 배고파요. 정말이야. 당신만 믿고 있었어요. 뭐든 먹을 것 좀 구해줘요. 쿠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르베즈가 고통에 찌든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정말 이럴 거예요? 쟤기랄. 없는 걸 어쩌란 말이야. 쿠퍼가 벌컥 화를 내며 뒤돌아보았다. 날 좀 내버려둬. 한 번만 더 건들면 갈겨버릴 거니까. 쿠퍼는 어느새 주먹을 들어 올렸고 제르베즈는 뒷걸음질 쳤다.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알았어요. 가서 딴 남자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자 쿠퍼는 우스갯소리를 해댔다. 농담인 척했지만 사실 자기도 모르게 제르베즈를 그 길로 밀어낸 것이다. 그거 좋지. 아주 좋은 생각이야. 밤에 불빛에서 보면 당신도 아직 쓸모안하거든. 남자를 건지거든 카피생 식당으로 가서 거기 가면은 작은 방들이 있으니까 아주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거야. 제르베즈는 분노에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외곽 대로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쿠퍼가 그 뒤에다 대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자, 디저트 좀 남겨와. 난 케이크가 좋아. 그리고 그 남자가 잘 차려입었거든. 낡은 외투 하나만 달라고 해. 내가 아주 잘 쓰겠다고. 제르베즈는 이 끔찍한 농담을 뒤로 하고 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혼자 사람들 틈에 있게 되자 걸음을 늦추었다. 그녀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도둑질을 하는 것과 그 짓을 하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차라리 그 짓이 나을 것이다. 그건 어차피 내가 가진 것에만 손을 대는 거니까. 물론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좋은 일과 좋지 않는 일이 구별되지 않았다. 굶어 죽을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눈앞에 빵이 보이면 가리지 않고 먹을 뿐이다. 제르베즈는 끌린 연구로 거리로 올라갔다. 아직 밤이 깊지 않았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제르베즈는 마치 저녁 먹기 전 바람을 쐬러 나온 여자들처럼 외곽대로를 따라 걸었다. 제르베즈는 창피했다. 동네가 너무 깨끗하고 또 사방이 환했던 것이다. 옛날 시문이 있던 자리를 파리의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마장타 대로와 교회로 뻗어오는 오르나루 대로가 뚫고 지나가면서 전에 있던 건물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회백들이 미처 마르지 않아 하얗게 남아있는 큰 길 양 옆구리로 포브르 푸아소니에르 거리와 푸아소니의 거리가 이어졌다. 푸아소니의 거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서면 시커먼 창자처럼 이리저리 굽은 길들이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중간에 끊어져 있기도 했다. 이미 오래전에 입시 세관벽을 무너뜨린 다음 외곽대로를 확장한 터였다. 양쪽에 차로를 넓히고 가운데 보행자용 평지를 만들어 놓은 플라타나스 나무를 네 줄로 심어 놓았다. 이제 이곳은 멀리 지평선까지 끝없이 길이 이어진 거대한 교차로가 되어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건물이 들어섰다. 하지만 새로 지은 건물들 사이로 여전히 쓰러져가는 헌 집들이 남아있었다. 조각으로 장식된 건물들 사이로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고 계집 같은 초라한 건물들이 창문에 누더기를 걸쳐 놓은 채 하품을 하고 있었다. 변두리의 비참한 삶은 이렇게 파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화려함의 그늘에 가려 신음하면서 새로운 도시, 너무나 성급하게 세워진 새로운 도시의 작업장을 더럽히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넓은 인도 위 플라타너스를 따라 사람들 틈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저 걸음을 옮겼다.
혈혈단신으로 이 세상에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이 멀리까지 아득하게 이어진 큰 길을 보니 더 배가 고팠다. 이렇게 사람이 넘쳐나는데 이 중에 신을 믿는 사람 누구라도 내 처지를 눈치채고 십수만 손에 쥐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이지 이 길은 너무 크고 아름답네. 이렇게 널찍한 곳에 회색의 장막처럼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고 다리도 후들거렸다. 오늘도 파리의 석양은 지저분한 노란색, 보는 사람을 당장 죽고 싶게 만드는 빛깔이다. 거리의 삶은 그만큼 추하다. 이 흐리멍텅한 시간이면 먼 곳의 경치는 진흙빛이 된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제르베즈는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과 마주쳤다. 이 시간이면 새로 지은 건물에 사는 모자 쓴 숙녀들과 잘 차려입은 신사들의 모습이 쏟아져 나오는 서민들, 작업장의 나쁜 공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굴이 창백한 남녀의 행렬에 묻혀버린다. 그렇게 마장타 대로와 뽀브르스 푸아소니에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헉헉거리며 언덕길을 올라갔다. 합승마차와 상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가운데 이륜마차, 요란마차, 아무것도 싣지 않고 서둘러 달려가는 짐 수레들, 그리고 이런저런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늘어나 길을 메워버렸다. 짐 거는 갈고리를 어깨에 두른 짐꾼들이 지나갔고 노동자 2명이 요란한 몸짓에 큰 소리로 떠들면서 앞만 보고 걸었다. 챙 달린 모자에 짧은 외투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로 인도 가장자리를 걷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멍한 눈길로 서로 말도 없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5-6명이 걷고 있었다. 불 꺼진 파이프를 입에 문 사람도 있었다. 미장이 4시 마차를 내서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지나가는 동안 작업통이 마차 위로 자꾸 튀어올랐다. 칠장이는 페인트통을 흔들며 걸었고 함석공은 긴 사다리를 쥐고 지나가다 옆 사람의 눈을 찌를 뻔했다. 뒤에 처져 연장 상자를 짊어지고 걷던 수도공은 작은 트럼펫으로 어진 다고베르 왕을 붙여 불었다. 가슴 시리도록 슬픈 석양 속에서 서글픈 곡조가 흘렀다. 이 슬픈 음악이 지칠 대로 지쳐 무거운 발을 끌며 걷는 걸음에 반주를 맞추고 있었다. 또 하루가 끝났다. 정말이지 하루는 왜 이리 길고 또 왜 이리 자주 찾아오는지. 속을 좀 채워놓고 소화시킬 틈도 없이 또 날이 밝는다. 비참한 목줄을 또 다시 매야 한다. 그렇지만 기운 좋고 유쾌한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고 발을 구르며 저녁 식사가 기다리는 곳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다. 제르베즈는 인파가 몰려가는 것을 넋놓고 쳐다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쪽 저쪽 팔꿈치에 찔리면서도 사람들 틈에 휩쓸려 그냥 걷기만 했다. 남자들도 허리가 휘도록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는 여자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때 무심코 고개를 들었더니 옛날의 봉케르 호텔 앞이었다. 작은 건물은 허름한 카페가 되었다가 경찰이 폐쇄해버렸고 이후 밑에서 꼭대기까지 건물 전체가 비에 삭고 썩어버린 채 방치돼 있었다. 덧문에는 광고지가 잔뜩 붙어있고 등은 깨지고 포도주 찌꺼기색의 칠에는 곰팡이가 가득했다. 하지만 주인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다. 문구점도 있고 담배 가게도 그대로 있었다. 뒤편으로는 낮은 지붕 너머로 여전히 6층짜리 건물에 을씨년스런 전면이 하늘로 솟아올라 황폐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만 그랑 발콩 댄스홀은 없어졌다. 10개의 창문으로 불덩이 같은 빛을 쏟아내던 그곳은 최근에 설탕 공장이 되어 쉴 새 없이 증기소리를 내뿜었다. 바로 저기다. 저 누추한 봉케르 호텔의 구석에서 이 지긋지긋한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덧문이 부서진 채 매달려 있는 2층 창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랑테와 함께 보낸 시절을, 처음 싸웠던 일을, 랑테가 추악하게 자기 일을 버린 일들을 생각했다.
아무렴 어때? 그땐 젊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즐거웠다. 겨우 20년 전인데 지금은 이렇게 길바닥에 나 앉아 있다니. 본캐르 장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몽마르트 쪽으로 올라갔다. 밤이 점점 깊어갔고 벤치 사이의 모래더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사람들의 행렬은 여전히 계속됐고 여공들은 상점의 진열장을 구경하느라 뺏긴 시간을 벌충하려는 듯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키 큰 여공 하나가 자기 집 앞 코앞까지 데려다준 젊은이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헤어지면서 이따 밤에 그랑살롱 드라폴리나 블루아르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인파 속에서 품팔이 직공들도 보자기 꾸러미를 겨드랑이에 끼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난로공 하나는 석고 덩어리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가죽끈으로 매서 끌고 가다가 합승마차에 깔릴 뻔했다. 인파가 조금 뜸해진 사이로 여자들이 뛰어갔다. 저녁 식사 때문에 화덕에 불을 피워놓고는 모자도 안 벗고 다시 내려와 서둘고 있는 것이다. 모두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빵가게와 정육점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들고 서둘러 돌아갔다. 심부름 나온 8살짜리 계집애들은 자기 키만큼 긴 사리부짜리 큰 빵을 부둥켜 안고 가게들을 따라 걸어갔다. 도중에 아름다운 그린 간판을 쳐다보면서 손에 든 빵이 노란색 인형이나 되는 듯 볼에 가져다 대기도 했다. 잠시 후 인파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듬성듬성해졌다. 노동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하루의 노동을 보상해 주려는 듯 가스등 아래서 나태와 향락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 그랬다. 제르베즈도 하루를 마쳤다. 그리고 자기를 밀치며 지나간 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지쳤다. 아마 이렇게 주저앉아 죽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운이 다 빠져서 그냥 내뱉고 싶었다. 이제 누구 차례죠? 나예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지금은 누구나 밥을 먹는 시간이다. 태양도 촛불을 껐고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길고 긴 밤이 왔다. 아, 편안히 누워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장을 영원히 내려놓고 암소처럼 빈둥거릴 수 있다면 말이야. 20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잖아. 위장을 뒤트는 경련으로 괴로워하던 제르베즈는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잔치를 열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마음껏 먹고 신나게 놀았는데 특히 미친 듯이 춥던 어느 사순절 목요일에는 정말 신나게 먹어치웠다. 그 시절 그녀는 예뻤고 금발이 아름다운 싱싱한 여자였다. 다리를 절었지만 뇌부 거리의 세탁장에서 여왕 대접을 받았다. 풀잎으로 장식한 마차를 타고 거리를 쏘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신사들은 진짜 여왕을 볼 때처럼 코안경을 쓰고 그녀를 쳐다봤었다. 저녁이면 다 날려버릴 만큼 소란스러운 잔치를 벌였고 새벽까지 춤을 추며 놀았다. 여왕, 그랬다. 정말 여왕이었다. 24시간 내내 시계바늘이 두 바퀴를 돌아가는 내내 왕관을 쓰고 휘장을 두른 진정한 여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배가 고파 신음하면서 걸음도 제대로 옮기지 못하다니 그녀는 마치 도랑 속에 빠져버린 옛 왕관을 찾는 사람처럼 바닥만 쳐다보았다. 제르베즈가 다시 눈을 들었다. 철거 중인 도살장 앞이었다. 건물 정면에 커다란 구멍이 있고 그 안으로 아직도 피에 젖어 악취를 풍기는 어두운 안마당이 보였다. 한 걸음 더 내려가니 라리부아지에르 병원의 커다란 회색 벽이 나왔다. 벽 너머로 일정한 간격으로 창이 난 건물 측면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다. 저 병원의 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틈 하나 없이 단단한 전나무로 만든 문은 죽은 자들의 문이고 흡사 무덤의 비석처럼 근엄하고 적막했다.
제르베즈는 도망치듯 더 멀리 철로의 육교가 있는 곳까지 갔다. 튼튼한 철판이 볼트로 연결된 난간에 가려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빛나는 파리의 지평선 위로 넓은 기차역의 한 모퉁이가 석탄 때문에 시커멓게 된 넓은 지붕이 보일 뿐이었다. 엄청나게 넓은 공터 같은 곳에서 기관차가 전기를 내뿜는 소리, 바퀴를 돌리는 관이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파리를 떠나가는 기차가 전기를 내뿜으며 지나가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제르베즈는 열차가 내뿜는 하얀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멀어져가는 연기는 육교의 난관을 뒤덮었다가 이내 사라져버렸다. 육교가 흔들렸고 제르베즈는 달려간 열차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는 기관차를 따라가려는 듯 그쪽을 쳐다보았다. 기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고 소리도 아슬하게 멀어졌다. 선로 주변에는 왼쪽 오른쪽 아무렇게나 띄엄띄엄 서 있는 건물들의 정면이 보였고 회칠도 안 된 채 기관차의 매연으로 누렇게 더러워진 벽에는 커다란 광고들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저쪽으로 가면 시골 들판이 자유로운 하늘이 있을 것만 같았다. 아, 저렇게 떠날 수 있으면, 저곳으로 갈 수 있다면,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그곳에서라면 다시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잠시 후 제르베즈는 다시 돌아서서 철판에 색색으로 붙어있는 광고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중 자그마한 예쁜 파란색 종이에는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50프랑을 살해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정말 사랑하는 개였나 보다. 제르베즈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연기처럼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고 가스등이 불을 밝혔다. 거리는 조금씩 밤에 잠기면서 어두워졌고 붉은 가로등빛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큰 길이 밤의 어둠을 뚫고 저 먼 쪽 지평선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달빛도 없는 거대한 하늘 아래 넓게 트인 동네에 조그만 불빛들이 한 줄로 늘어섰다. 큰 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온갖 종류의 술집과 댄스홀에서 사람들이 신나게 술을 마시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보름치 급료가 나온 날 거리는 술집을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앉을 자리가 없었다. 공기 속에도 흥청거리는 기운이 가득했다. 하지만 막 불이 붙은 시간이라 아직은 별일 없이 얌전했다. 싸구려 식당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불빛이 새 나오는 곳마다 유리 너머로 한입 가득 음식을 머금은 사람들이 삼킬 생각도 안 하고 웃어 젖혔다. 술집에는 벌써 술꾼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손짓 발짓 해가며 떠들고 있었다. 보도 위에 끝없이 이어지는 발소리 틈으로 날카롭게 찢어지는 목소리,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어이, 먹으러 온 거야? 빨리 와, 이 느림보야. 내가 한 잔 사지. 저기 볼린이네. 뭐 신경 쓸 거 없어.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포도주 냄새와 코넷을 연주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대미사가 열리는 성당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진 꼴롱부 영감의 목로주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세상에, 안에 들어앉은 작자들이 배를 내민 채로 거들먹거리며 흡사 악보대 앞에 선 성가대처럼 노래를 불러대는 모습이 정말로 미사가 열리는 것 같았다. 급료 받는 날이라는 이름의 성자를, 아마도 천국에서 격리일을 담당하고 있을 사랑스러운 성자를 기리는 것이리라.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온 동네의 부자들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벌써 이 모양이니 오늘 밤 파리에는 주정뱅이들로 들끓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 시끌벅적한 소동 위로 어두운 밤이, 죽어버린 얼어붙은 밤이 내려앉았고 사방의 큰 길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이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밝혔다. 제르베즈는 꼴롱부 영감의 가게 앞에 와서 꼼짝 않고 서서 몽상에 빠졌다.
아, 딱 이 수만 있으면 들어가서 한 잔 마실 텐데. 그러면 배고픔도 좀 가실 텐데. 아, 저기서 술을 마신 적도 있었지. 제르베즈는 그 시절마저 좋아 보였다. 술 취하게 만드는 기계를 멀리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제르베즈는 자신의 불행이 바로 저기서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돈이 생긴다면 독주를 실컷 마시고 죽어버리고도 싶었다. 순간 머리들이 쭈뼛하는 전율을 느꼈다. 이제 밤이 깊었다. 자, 드디어 때가 왔다. 모두가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혼자 굶어 죽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서 자기가 괜찮은 여자라는 걸 보여야 할 시간이다. 남들이 먹어치우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고 내 배가 차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제르베즈는 걸음을 더 늦추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가로수 아래로 감도는 어둠은 더 짙어졌다.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나마 눈에 띄는 사람들도 바쁜 걸음으로 서둘러 길을 건넜다. 그곳의 옆자리에서 나는 시끌벅적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곳에 여자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가느다란 어린 플라타나스처럼 몸이 굳어버린 듯 꼼짝 않고 서서 오랫동안 참아가며 기다렸다. 그러다가 얼어붙은 땅 위로 신발을 질질 끌며 걸음을 옮겼고 또 멈춰 서서 땅에 달라붙어 버린 듯 그대로 서 있었다. 허리가 엄청나게 굵고 팔다리가 흡사 곤충처럼 생긴 여자 하나는 살이 삐져나와 굴러갈 듯한 몸에 누더기 같은 검정 실크 옷을 걸치고 노란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또 키가 크고 마른 여자 하나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하녀용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다른 여자들도 많았다. 짙은 화장을 한 늙은 여자들, 더럽기 그지없어서 넉마장수도 주워가지 않을 만큼 더러운 젊은 여자들도 있었다. 제르베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 여자들을 따라하며 배워보려고 했다. 소녀 같은 감상이 북받쳐오르며 목이 맸다. 수치심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15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남자들이 가끔 지나갔지만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제르베즈가 다가가 보기로 했다.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놓고 휘파람을 부는 남자가 보였다. 제르베즈가 들릴랑 말락하게 말했다. 저 잠깐만요. 남자는 힐끗 쳐다보더니 더 세게 휘파람을 불며 가버렸다. 제르베즈는 대담해졌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계속 도망가기만 하는 저녁밥을 악착같이 따라가면서 힘겨운 사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참 동안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주위에서는 말없이 검은 형체뿐인 여자들이 무리에 든 짐승처럼 나무 밑에서 일정하게 이쪽 저쪽을 오가고 있었다. 가스등 아래를 지날 때면 가면을 쓴 듯 창백한 얼굴이 유령처럼 천천히 어둠 속에서 나왔다가 이내 패티코트의 흰 띠를 양쪽으로 흔들면서 전율이 일도록 섬뜩한 인도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여자들이 붙잡으면 남자들은 잠시 걸음을 멈춰 희롱을 했지만 곧 웃으며 멀어져 갔다. 좀 더 조심스러운 남자들은 아예 여자들한테서 10걸음 정도 떨어져서 다가오지도 않았다. 속삭이듯 거친 말이 오가고 소리를 죽여가며 입씨름을 하기도 하고 거칠게 값을 깎고 그러다 한순간 조용해진다. 아무리 깊숙이 들어서도 외곽대로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수로 심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여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다. 한 명이 서 있고 20걸음만 지나면 또 한 명이 서 있었다. 줄은 끝없이 이어졌다. 파리시 전체를 둘러싼 보초들 같았다. 아무도 본 척을 안 하자 제르베즈는 화가 났다. 자리를 바꾸기 위해 끌리냥꾸르 거리에서 샤펠 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저 잠깐만요. 하지만 남자들은 그냥 지나쳤다. 제르베즈는 철거 중인 잔해에서 아직도 피비린내가 풍겨오는 도살장 앞을 지났다.
옛날 봉케르 장이 있던 곳, 지금은 음산하게 닫혀 있던 곳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라리 부아지에르 병원 앞을 지나면서 정면 쪽을 쳐다보았다. 죽어가는 환자를 지키는 야등처럼 창백하고 조용한 미광이 창문으로 새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병원의 창문이 몇 개인지 세고 있었다. 철로 위에 육교를 건널 때는 기차가 대지를 찢을 듯 요란하게 기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밤이 되니 왜 이토록 모든 게 슬플까? 뒤를 돌아보니 조금 전 지나왔던 집들, 이 가로수 길 끝까지 이어진 비슷비슷한 집들이 보였다. 제르베즈는 잠시도 벤치에 앉아 쉬지 않았고 10번, 20번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그랬다.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모멸감 때문에 더 수치스러웠다. 그녀는 다시 병원 쪽으로 내려갔다가 도살장 쪽으로 올라왔다. 짐승들이 죽어가던 피에 물든 앞마당에서부터 사람들이 누가 썼던 것인지도 모르는 시트에 덮여 뻣뻣하게 죽어가는 희끄무레한 병실까지, 바로 그 사이가 제르베즈의 마지막 산책로였다. 그녀의 삶은 그 사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저기요, 잠깐만요. 순간 제르베즈는 바닥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가 가스등 쪽으로 다가가면 희미하게 퍼져있던 그림자가 모이면서 점점 짙어져서는 엄청나게 크고 땅닮아간 모습이 되었다. 제르베즈는 그만큼 뚱뚱해진 것이다. 바닥에 배, 가슴, 엉덩이의 그림자가 다 함께 흘러가며 떠다녔다. 제르베즈가 어찌나 다리를 저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바닥에 비치는 그림자는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인형극의 광대 꼴이었다. 가스등에서 멀어질수록 광대는 점점 커져 거인이 되어 큰 길을 가득 채웠고 절을 하느라 가로수와 건물에 코를 부딪힐 것 같았다. 세상에, 내 모습이 왜 저렇게 우습고 끔찍한 걸까? 지금껏 그녀는 자기 꼴이 얼마나 비참한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아무리 보지 않으려 해도 그녀는 저절로 가스등에 다가서며 자기 그림자가 춤추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 정말 꼴불견인 창녀가 내 옆에 나란히 걷고 있구나. 끔찍한 몰골이다. 이제 곧 남자들을 끌어야 하는데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지나가는 사내의 등에 대고 중얼거리듯 입을 뗐다. 저기요, 잠깐만요. 그 사이 밤이 꽤 깊었다. 거리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싸구려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가스등 불빛이 점점 짙어진 술집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난을 치다가 말다툼이 되고 주먹다짐이 되었다. 꾀재재한 사내 하나가 고함을 쳤다. 내가 작사를 내주마. 뼈도 못 치를 줄 알아. 한 처녀가 싸구려 댄스홀 입구에서 애인의 멱살을 잡고서 더러운 놈, 병든 돼지 새끼라고 욕을 퍼부었다. 남자는 다른 말은 찾지 못하고 계속 날 돌아 어쩌라고 를 되풀이했다. 밖에서는 취기에 젖은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치고 받을 듯 거친 공기가 퍼졌고 드문드문 눈에 띄는 행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쪽에서는 싸움이 났다. 주정뱅이 하나가 큰 대자로 뻗었고 상대는 제대로 손을 봐줬다고 생각했는지 커다란 신발을 터벅거리며 사라져버렸다. 패거리로 추잡스러운 노래를 불렀고 그러다가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주정뱅이들이 딸꾹질하는 소리, 쿵 하고 넘어지는 두탁한 소리가 들렸다. 보름치 급료가 나오는 날 밤의 향락은 늘 이렇게 끝났다. 6시간 전부터 포도주가 흘러넘쳐 이제 인도 위에까지 퍼지고 있었다. 엄청나게 쏟아 부어 놓았다. 길 위에 토해 놓은 술 때문에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건너 뛰어야 했다. 정말 깨끗하기도 해라. 아침에 이 꼴을 다 치우기 전에 혹시라도 다른 동네 사람이 왔다가는 기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주정뱅이들은 제 세상을 만났다. 유럽이 어떻게 되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닌가. 제기랄 주머니에서 칼이 튀어나오고 잔치 같던 하루는 피투성이로 끝났다. 여자들은 걸음을 재촉했고 남자들은 늑대 같은 눈으로 어슬렁거렸다. 깊어가는 밤은 이렇게 끔찍한 일들로 채워졌다. 제르베즈는 여전히 걷고 있었다. 계속 걸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다리를 절며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계속했다. 졸음이 덮치는 바람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거리며 졸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소스라치게 깨어나 주위를 살폈다. 자기도 모르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100걸음 정도 지나와 있었다. 구멍난 신발 속에 걸어가면서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해 지친 두 발은 점점 더 부올랐다. 이제 아무 느낌도 없었다. 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텅 빈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 나쁜 딸녀는 어디선가 굴요리를 먹고 있겠지 하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멍하니 흐려졌다. 눈은 뜨고 있지만 정신이 멍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꺼져가는 이 순간에 제르베즈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감각은 끔찍한 추위, 지금껏 겪은 그 어떤 추위보다 강한 뼛속에 파고드는 죽을 것 같은 추위뿐이었다. 죽어 땅 밑에 묻혀도 이렇게 춥지는 않으리라. 힘들게 고개를 들자 얼음같이 찬 것이 얼굴을 때렸다. 드디어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가늘고 세찬 눈발이 가벼운 바람을 타고 소용돌이 쳤다. 사흘 전부터 내릴 것 같던 눈이 때맞춰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눈보라를 알리는 첫 바람을 얼굴에 맞고 정신이 든 제르베즈는 걸음을 재촉했다. 눈 때문에 어깨가 하얗게 된 남자들이 서둘러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그때 가로수 아래를 천천히 걸어오는 남자가 있었다. 제르베즈는 그쪽으로 다가가 다시 또 말을 걸었다. 저기요, 잠깐만요.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제르베즈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남자가 손을 내밀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한 푼 줍쇼.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아, 세상에 구걸하는 부리 영감과 길거리에서 손님을 찾는 쿠포 부인이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똑같이 지지리도 불행한 사람들이 만났다. 늙은 노동자는 저녁 내내 거리를 돌아다녔지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처음 불러세운 사람이 바로 자기처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었다니. 하나님, 이보다 가련한 일이 또 있을까? 5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구걸을 해야 하다니. 또 구투도르 거리에서 제일 솜씨 좋은 세탁소 주인이던 사람이 이렇게 시궁창에 굴러 떨어지다니. 두 사람은 계속 쳐다보기만 했다. 잠시 후 말없이 사르에는 눈을 맞으며 각자 가던 길로 걸음을 옮겼다. 눈이 드세게 휘몰아쳤다. 사방이 툭 트이고 지대가 높은 곳에 올라오니 눈보라가 소용돌이 치면서 하늘 사방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10걸음 앞도 보이지 않았다. 날아다니는 눈발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눈보라가 흰 시트를 덮어 마지막까지 남아 딸꾹질을 해대는 술꾼들을 잠재우기라도 한 것처럼 동네도 사라지고 큰 길도 죽어버렸다.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를 걷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제르베즈는 힘들게 걸음을 옮겼다. 가로수를 붙잡아 가면서 길을 찾았다. 희뿌연 공기 속에서 꺼진 횃불 같은 가스 등불을 따라 한 걸음씩 옮겼다. 하지만 사거리를 지날 무렵 그 희미한 불빛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이제 제르베즈는 희끄무레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길을 알려줄 그 어떤 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발 아래에 희미하게 빛나던 땅바닥도 사라졌다. 사방이
회색 벽이 되어 그녀를 가둬버렸다. 머뭇거리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얼음 장막 뒤로 거대한 거리가, 끝없이 줄지어 늘어선 가스등이, 잠든 파리가 어둡고 적막하게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제르베즈는 외곽대로와 마장타대로, 오르나루대로가 교차하는 곳까지 왔다. 이제 그냥 바닥에 누워 잠들고 싶었다.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달려가 보았지만 눈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멀어지는데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제르베즈의 눈에 남자의 넓은 어깨가 어두운 점처럼 흔들리며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래, 저 사람이야. 놓치면 안 돼. 그녀는 서둘러 뛰어갔다. 그리고 그의 옷을 붙잡으며 말했다. 저기요, 잠깐만요. 남자가 돌아섰다. 구제였다. 제르베즈가 마침내 손에 넣은 남자가 바로 괸르도르였던 것이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마지막까지 끔찍한 일을 겪는 걸까? 변두리 창녀꼴로 창백하고 애절하게 그의 발에 매달리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 그것도 핫빛이면 가스등 밑이었다. 그녀는 기이한 자기 그림자가 흡사 만화 속 인물처럼 눈 위에서 우스꽝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꼭 술 취한 여자 같았다. 맙소사, 빵 한 조각도 포도주 한 방울도 뱃속에 넣지 못했는데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다니. 그래, 내 탓이지. 왜 술에 취했던 걸까? 분명 구제는 내가 술을 마신다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르베즈를 쳐다보는 동안 구제의 깔끔한 노란 수염 위로 눈이 데이지꽃처럼 쌓였다. 그는 몸을 숙인 채 뒤로 물러서며 제르베즈를 붙잡았다. 이리 와요. 구제가 앞장서 걸었다. 제르베즈가 따라갔다. 두 사람은 고요한 거리를 지나 아무 말 없이 벽을 따라 걸었다. 안타깝게도 구제 부인은 심한 류머티즘으로 지난 10월에 세상을 떠났다. 구제는 여전히 외부 거리의 아파트에서 혼자 쓸쓸히 살고 있었다. 그날은 다친 동료를 보살피느라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구제는 문을 열고 램프를 켰다. 그리고 층계참에 초라하게 서 있는 제르베즈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마치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어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조그맣게 말했다. 들어와요. 첫 번째 방, 그러니까 구제 부인의 방은 그녀가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 창가의 의자 위에 레이스 틀이 있고 그 옆에 놓인 팔걸이 의자는 흡사 구제 부인이 나타나 레이스를 짜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침대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구제 부인이 아들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무덤에서 나온다면 그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방은 조용한 깊이를 간직하고 있었고 정직함과 선함의 냄새가 났다. 들어와요. 구제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제르베즈는 뭔가 근엄한 장소에 슬그머니 들어서는 어린 소녀처럼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구제 역시 얼굴이 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다. 죽은 어머니의 방에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구제와 제르베즈는 들키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발소리를 죽여 걸었다. 구제는 제르베즈를 자기 방으로 데려간 다음 문을 닫았다. 이곳은 자기 방이었다. 제르베즈도 익히 알고 있는 흡사 하숙생의 방처럼 좁은 방. 흰 커튼이 달린 철제 침대가 놓인 방이다. 벽에는 장식이 없었다. 그림을 오린 것들만 여전히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천장까지 높이 붙어 있었다. 너무 깨끗해서 제르베즈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램프에서 멀리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격해진 구제가 말없이 그녀를 잡아 껴안으려 했다. 제르베즈는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아, 세상에. 코크스 가루를 둘러쓴 난로가 아직 타고 있었고
제 바지 앞에 스튜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먹고 남은 것을 불 위에 얹어 놓은 것이다. 실내의 따뜻한 온기에 몸이 녹은 제르베즈는 저 냄비 속에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기어라도 갈 것 같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위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눈치를 챈 구제가 식탁 위에 스튜를 차렸고 빵을 자르고 포도주를 따라주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제르베즈는 더듬거렸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포크를 움켜쥐었지만 몸이 너무 떨려서 바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배고픔이 목을 졸라버린 듯 했고 늙은이처럼 고개가 저절로 움직였다. 결국 손으로 먹어야 했다. 감자를 한 입 놓고 나니 왈칵 눈물이 났다. 굵은 눈물방울이 뺨으로 흘러내려 빵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계속 먹었다. 눈물에 젖은 빵을 개걸스럽게 먹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련으로 턱을 떨면서 먹었다. 목이 막히지 않도록 구제가 옆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 잔이 제르베즈의 이빨에 부딪혀 덜그럭거렸다. 빵 더 먹을래요? 구제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르베즈는 울면서 아니라고 했다가 좋다고 했다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아, 세상에. 굶어 죽어가던 순간에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슬픈 일인지. 구제는 제르베즈 앞에 서서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제 환한 불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나이가 들었고 많이 늙었다. 방 안의 온기에 그녀의 머리와 옷에 있던 눈이 녹아 흘러내렸다. 바람 때문에 다 헝클어진 잿빛 머리칼이 가련하게 흔들렸다. 제르베즈는 목이 어깨에 묻힐 정도로 눈물 나도록 추하고 뚱뚱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제는 제르베즈가 아직 젊던 시절을 다림질을 할 때면 목에 애기 같은 주름이 진 모습이 꼭 예쁜 목걸이를 한 것 같던 시절의 사랑을 떠올렸다. 그때 구제는 제르베즈를 찾아가서 몇 시간이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만 해도 좋았다. 그 다음에는 그녀가 철공소로 왔었다. 그가 쇠를 두들기고 쇠망치가 움직이는 것을 그녀가 보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아, 밤이면 저 여자를 품고 싶어서 수없이 베개를 깨물었다. 정말 으스러지도록 안아주고 싶었다. 너무나 절실히 저 여자를 원했다. 이제 저 여자는 내 것이다. 내가 가질 수 있다. 제르베즈는 빵을 다 먹고 나서 냄비 바닥을 눈물로 닦았다. 그녀의 굵은 눈물이 소리 없이 냄비 속으로 흘러내렸다. 제르베즈가 일어섰다. 다 먹은 것이다. 그녀는 한동안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구제가 자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구제의 눈에 불꽃이 있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래서 손을 옷옷으로 가져가 제일 윗 단추를 풀었다. 그 순간 구제가 무릎을 꿇으며 제르베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합니다. 제르베즈 부인. 오, 당신 처지가 어떻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구제씨. 제르베즈는 구제가 자기 발 아래 있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말 마세요. 이러시면 전 정말 괴로워요. 하지만 구제는 자기는 평생 한 여자밖에 사랑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제르베즈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제발 일어나세요.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 바로 저라고요. 구제가 일어섰다. 그는 덜덜 떨면서 더듬거렸다. 안아도 됩니까? 너무 놀라고 감정이 격해진 제르베즈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 그녀는 이제 그의 것이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제는 그냥 입술만 내밀었다. 우리 사이는 이렇게 충분하죠, 제르베즈 부인. 구제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친구 사이잖아요. 그렇죠? 구제는 제르베즈의 이마에 회색 머리채 위에 입술을 가져갔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 누구도 앉지 않았다. 그의 삶에는 오직 소중한 제르베즈밖에 없었다. 구제는 진한 경의를 담아 키스를 한 후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침대에 가로로 몸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제르베즈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야 하다니 너무 슬프고 너무 끔찍했다. 제르베즈가 소리를 질렀다. 저도 사랑해요, 구제씨. 정말 사랑해요. 오, 말도 안 돼. 어떻게 갈게요. 정말 갈게요. 같이 있으면 우린 둘 다 괴로워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녀는 구제 부인의 방을 뛰어 지나가 밖으로 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투도르 거리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보슈가 줄을 당겨 문을 열어주었다. 건물 안은 어두웠다. 제르베즈는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이 시간이면 썰렁하게 열린 현관은 흡사 짐승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다. 세상에 이 병영 같은 황량한 곳 한 구석에 집을 갖고 싶어 했었다니. 그 시절에는 귀가 꽉 막혀 있어서 벽 뒤에서 웅얼거리는 절망의 노래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이 안에 발을 들여놓은 바로 다음부터 그녀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랬다. 이 거대하고 허름한 노동자들의 거처에 층층이 겹쳐져서 사는 것이 불행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곳에 살다 보면 비참한 가난에 꼴레라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날 밤은 아파트 전체가 죽어버린 듯 했다. 오른쪽에서 보슈 부부가 코고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왼쪽에는 잠은 자지 않으면서 눈을 감고 가르랑거리는 고양이 같은 랑테오와 비르지니가 있었다. 앞마당으로 들어서니 진정 묘지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았다. 바닥에는 눈이 정방형을 그리고 있었다. 높다란 건물의 전면은 불빛 하나 없이 부르스름한 회색으로 흡사 폐허의 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동네 전체가 파묻혀버린 듯 한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제르베즈는 시커먼 물이 흐르는 도랑을 건너뛰었다. 염색장에서 나온 물이 고여있는 이 웅덩이는 흰 눈이 진흙처럼 바닥에 깔려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웅덩이의 물은 제르베즈의 생각과 같은 색깔이었다. 옛날에는 옅은 파랑색, 옅은 분홍색 물이 흘렀는데 제르베즈는 어둠 속에서 7층까지 올라가면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웃음이 너무 추해서 마음이 아팠다. 이전에 자기가 꿈꾸던 것들이 기억났다. 마음 편하게 일하고 먹을 것이 있고 조금 깨끗한 잠자리가 있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매 맞지 않고 자기 침대에 누워 죽는 것 말이다. 아,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 어쩌면 하나같이 이 꼴로 이루어졌을까. 지금 그녀는 일을 못하고 먹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자고 딸은 남자들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남편은 자기를 때린다. 이제 길거리에서 죽는 것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 창문으로 뛰어내릴 용기만 있다면 그것도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3만 프랑의 연금을 받고 싶다든가 사람들이 날 존경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내가 언제 이런 소원이라도 빌었어? 이놈의 인생은 아무리 욕심 없이 살아도 소용이 없네. 초라한 음식과 잠자리마저도 얻을 수 없다니. 이게 결국 모두의 운명이야. 제르베즈는 20년 동안 열심히 다림질을 한 다음에는 다시 시골에 가서 살고 싶었던 꿈이 기억나자 다시 한번 쓴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시골로 가는 거야. 페르라세르 묘지에 가서 풀밭 한 구석이라도 차지하지 뭐. 복도로 들어섰을 때 제르베즈는 거의 미친 사람 같았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구제와 영원한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것이 죽도록 고통스러웠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끝났다. 다시 얼굴도 볼 수 없으리라. 그러고 나자 또 다른 불행들이 줄줄이 떠오르며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았다. 지나가며 비자륜의 방을 들여다보니 랄리가 보였다. 아이는 숨을 거두었고 편안하게 누운 채로 이제 영원히 그렇게 있어도 된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래, 애들이 어른보다 운이 더 좋지. 그때 바주주 영감의 방에서 한 줄기 빛이 새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제르베즈는 미친 듯이 랄리와 같은 길을 떠나고 싶어져서 그리로 달려갔다. 바주주 영감은 늘 기분이 좋았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더 좋았다. 술이 어찌나 많이 취했는지 추운 날씨인데도 바닥에 드러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자는 동안 배가 고프고 있다니 저러고 누워서도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촛불을 끄지 않아 영감이 입고 있는 초라한 옷, 구석에 처박아 놓은 검은 모자, 흡사 이불을 덮든 무릎까지 끌어당긴 검은 망토가 보였다. 제르베즈는 바주즈를 보자마자 통곡을 시작했고 그 소리에 영감이 깨어났다. 이런 죄길 문 닫아요. 추워 죽겠네. 당신이요? 무슨 일이슈? 왜 그래요? 제르베즈는 두 팔을 내밀고 더듬거리며 정신없이 애원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날 데려가줘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가고 싶어요. 그때 말한 건 마음에 두지 마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다행히도 언젠가는 가는 거잖아요. 날 데려가줘요. 데려가줘요. 정말 고마워할게요. 제르베즈는 죽고 싶은 욕망에 온몸을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무릎을 꿇었다. 남자의 발 아래 이렇게 달려진 적은 없었다. 입이 일그러진 데다가 살갗은 무덤을 파느라 흙먼지에 쩐 바주지의 볼그레한 얼굴이 제르베즈에게는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태양 같았다. 술이 덜 깬 영감은 제르베즈가 터무니없는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 봐요. 바주지 영감이 중얼거렸다. 이러지 마슈. 날 좀 데려가 달라고요. 제르베즈가 더 열심히 다시 한번 말했다. 기억나요? 언젠가 밤에 내가 저 칸막이 벽을 두들겼잖아요. 그래놓고 아니라고 했죠. 그땐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하지만 자, 손을 주세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저리 가게 해줘요. 움직이지 않을게요. 꼭 가고 싶어요. 정말 사랑해드릴게요. 늘 여자에게 친절한 바주저는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를 밀칠 수가 없었다. 이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만 이렇게 흥분해서 날뛰는 모습이 그래도 아름다운 구석이 있었다. 그래, 맞는 말이지.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도 여자를 셋이나 묻었으니까 만일 그 여자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만 있었다면 나한테 엄청난 팁을 줬을 거요. 하지만 말이요, 이 일은 그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날 데려가요. 날 데려가라고요. 제르베즈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난 가고 싶어요. 제 그 전에 거쳐야 하는 일이 있단 말이요. 알아요? 그러면서 바주주는 목구멍에서 마치 자기 혀를 삼키기라도 하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그런 다음 자기 농담이 흡족해서는 희죽거렸다. 제르베즈는 천천히 일어섰다. 저 사람도 날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걸까? 그녀는 멍청하게 방으로 들어갔다. 음식을 먹은 것을 후회하며 집더미로 몸을 내던졌다. 아,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빨리 죽을 수는 없다니.